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할 강의 주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 지식인 중국을 거닐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1812년도에 자화신이하고 정벽 류채관이 사행을 했었는데요. 그들의 사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중국 지식인들과 함께 교류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신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이가 우리 19세기 예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보통 이제 묵죽도 같은 거 전시하시면 자아신이의 그런 묵죽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조선 예단에서도 묵죽도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더 조명을 받았던 이유가 19세기 예단의 중심 인물이었던 추사 김정희와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아신이가 1812년에 사행을 하기 전에 1809년에 김정희가 이제 그 사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이보다 2년 앞서서 사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들을 신이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많은 그 중국 문인들을 다시 소개를 해주면서 누구누구는 꼭 만나고 오라는 그런 당부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들의 그런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지만은 이것이 계속 이제 인간적인 그런 그 연맥을 가지면서 19세기 예단의 흐름들을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들을 좀 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김정희하고 자아신이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이들이 이제 만났던 인물이 바로 소재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옹방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사체 하면은 추사 김정희가 굉장히 개성적인 그런 필체를 이제 창안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행의 산물로서 남겨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김정희의 사행 동안에 만났었던 그 옹방강과 옹수건 부자를 그대로 신이와 유채관도 똑같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소재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바로 옹방강의 서실인데요. 그 진기한 서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림 같은 것들을 수장을 해서 오는 이제 조선 문인들에게 공개를 해주고 같이 필담을 나눈다든가 그런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19세기 연행을 했었던 우리 사절단들이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는지 살펴보는 게 이제 집중적인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1812년 이제 그 자아신이가 사행을 했었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기 사행은 동지 사행이 아니라 이제 별행으로 간 그래서 특수한 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812년 사행을 하기 전에 조선에서는 1811년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도에서 발생했었던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은 이제 그 북쪽 사람들을 이제 차별 대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순조년 간의 그 세도 정치가 득세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계층에서의 그런 이제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란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또 이제 홍경래의 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양국 관계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은 사대 관계로 엮여 있었어요. 그 사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라는 대국과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소국이 서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일단 이제 조공을 하는 대신에 일단은 이제 난이라든가 전쟁 같은 게 그러니까 임진왜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전란이 일어났을 때는 큰 대국에서 일단은 원병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국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때 실체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도 이런 큰 밀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란의 전말을 일단 청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이제 전말을 적은 주문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순조가 첫째 이제 왕자를 낳았는데 바로 효명세자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효명세자를 이제 그 세자로 책봉을 해달라고 하는 그 주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812년에 그 신의의 사행은 바로 이 두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게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사행단주 중에서 핵심 인물인 3사를 먼저 살펴볼까요? 정산이 이시수, 그 다음에 부사 김선, 그 다음에 바로 서장관으로 신의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박지원이라든가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홍대원 같은 이런 인물들도 대표적인 이제 북학론자들인데 이들은요 3사가 아니었어요. 이런 정사, 부사, 서장관의 자제군관으로 참여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교 사행에서는 핵심 인물은 아니었죠. 대신 뭐가 장점이 있냐면 공부에 벗어나서 일단은 외유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경을 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성이 된 그 기록들이 바로 연행록으로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신의 같은 경우는 연행록을 따로 남기진 않았지만 자신이 노종마다 지나오면서 많은 시를 남겨요. 이건 연행시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게 신의의 대표적인 저작인 경수당 정고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1812년 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의의 이제 이런 시라든가 일부 경수당 정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역추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주목해봐야 될 인물이 바로 유채관이라는 인물인데요. 바로 신의의 서장관의 자제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제군관이 뭐냐면요. 군관은 군관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서반은 아니지만은 사행시에만 문관이더라도, 그러니까는 그 정사, 부사, 그 서장관의 친척. 삼촌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동생도 괜찮고 친인척들이 주로 따라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혜택받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문물들을 좀 더 빨리 체득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군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지척에서 이런 3사를 보위하는 인물로 이제 그 신분을 주고요. 그 자격을 주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바로 유채관도 신의에 의해서 발탁이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둘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혈육은 아니어도 뽑아갖고 갔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명 주목해봐야 할 인물이 바로 이수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화원이었습니다. 화원. 우리가 중국 사양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매년 이제 동지 사양으로 파견됐을 때는 화원을 늘 한 명씩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행도가 바로 여기에 같이 따라갔던 화원들이 그린 작품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의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연행도는 따로 남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수민과 함께 그 사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수민이 남겼을 법한 그런 그림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안타깝게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작품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억해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12년에 그럼 사행노정은 대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제 한양을 출발해야 되겠죠. 근데 출발하기 전에 늘 이제 그 순조 임금에게 가서 이제 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겠다고 이제 임금의 안부를 묻고 일단 잘 다녀오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그게 7월 18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을 출발해서 우리나라 이제 관북 지역을 쭉 이제 평양하고 그 다음에 황해도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평안도하고 황해도 를 지나서 의주까지 가서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경에 도착한 게 9월 19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다시 이제 북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12월 2일 날 한양에 도착하는 그런 노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노정만 해도요 편도가 몇 킬로냐면 797킬로.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우리나라 노정은 다 뺀 노정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체류 기간은 북경에서만 체류 기간은 약 한 달입니다. 그래서 29일 정도 됐었고요. 이 기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 중국 문인들과 교류가 이루어진 기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채관, 그러니까 신이나 유채관의 그 사행 노정, 1812년 사행 노정을 볼 수 있는 노정기가 유채관 집안에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구련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압록강을 바로 건너게 되면은 청하고 조선의 조차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야숙을 하거든요. 노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구련성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거쳐갔던 노정들을 전부 다 몇리씩 적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길을.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이 어디예요? 옥화관, 북경의 조선 관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났다는 것을 이 면리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지도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의주, 지금 신의주이죠.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요, 봉황성, 구련성이라고 하는 그쪽 가까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요양, 성경을 지나서 소옥산, 영원, 산해관, 그다음에 계주, 그다음에 북경까지 이르는 이런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로는 중국의 요동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하북 지역 이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노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국간 약속이 돼 있어요. 반드시 이 길로만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행 오는 중국 사신들도 반드시 이 길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사행들은 대체 가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보면은 이제 노정에서 보면은요, 이제 순조에게 아까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쭉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0월 6일 날 이제 황제를 만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 출발하고 다시 이런 노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큰 노정은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신의가 본격적으로 어떤 외교 활동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의 이제 대표적인 저술인 경수당정고 제1책에 보면은요, 주청행곤이라고 해가지고 주청사행이었기 때문에 주청행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신의가 이제 중국 사행을 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시문으로 적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시문자를 분석해 보면 청성령을 지나면서 효종의 어제 사곡을 이제 이렇게 읊어요. 그러면서 초하구 한우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조, 효종의 시조.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이 효종의 시를 떠올리면서, 시조를 떠올리면서 마치 중국의 추산행료도 속에 마치 행녀, 그 이제 여행 행장을 이제 꾸려가지고 쓸쓸하게 이제 길을 나서는 그런 인물로 자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실제로 이제 복림대군의 사곡이라고 하는 게 이 청성령에서 지어진 글인데요. 이 청성령이 요녕성에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이게 고갯길이거든요. 그래서 고개가 굉장히 험한 길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되게 이제 겨울인데다가 비도 오고요. 그래서 처량한 게 굉장히 그게 달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은 시가 청성령 지나거냐 초하구의 어둠에뇨, 이 글 있잖아요. 유명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호풍도 참도 찰싸 구준비난 무수일고, 그다음에 이제 뉘라서 내 행색 그려다가 님 계신데 드릴고 해서, 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인조를 의미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효종이 복림대군 시절에 소현세자와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함께 여행을 간 게 아니었어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포로로 심양으로 잡혀가는 길에 지은 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도 이 청성령의 이제 그 효종의 글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애잔한, 과거 이제 우리가 병인양요에 지고 나서 항복을 하고 나서 이제 두 왕자를 이제 항복의 조건으로 인질로 데려가잖아요. 바로 그 길에서 지어진 시조이기 때문에 더 애달픈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의가 굉장히 그림을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서화에 능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이제 그 산수화 중에서 추산행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을산을 이 여행객들이 지나는 모습을 그린 이런 게 중국의 이제 그 대표적인 소재로 많이 그려지는 그림이었는데요. 이것을 마치 이제 자신의 행렬을 이제 빗대면서 이 그림을 연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신이는 되게 이제 그 심양까지 가면서 효정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양과 내터를 자기 스스로도 한번 이제 역추적을 해보는데요. 일통지, 그러니까 청일통지에 근거를 해서 엣 음누 땅에 성경 호나 상류에 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음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 고조선 영역이긴 한데요. 과거 이제 고조선 시기에 그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음누가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심양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음누족이 살았었기 때문에 이걸 적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그 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1625년부터 44년까지 청나라가 북경으로 수도 천도를 하기 전까지의 약 20년 동안 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명말 청초, 명나라가 멸망한 게 여러분 언제죠? 1644년이죠. 그래서 이때 이 시간은 명나라가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이제 요동에 터를 잡았을 때 이 심양의 수도를 정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북경을 공략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북경성을 함락하기 전까지 수도를 정한 게 바로 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인양요가 있고 나서 병인양요란다. 병자호란이 있고 나서 1637년에 이제 효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현세자가 질자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그 시기에 이 바로 심양 조선간에 이제 체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록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1760년에 우리나라 이제 사행단들이 홍계희 사행이 가서 이제 그려온 것인데요. 영조의 이제 하명하에서 이때 이제 심양관의 모습을 한번 그려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심양관이 딱 그때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120년이 이상 지난 후에는 많이 이제 훼손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조선인들이 사는 관소가 아니라 일단 차원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관료들이 지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가끔 우리나라 사행단들이 지날 때 여기서 숙식을 이제 해결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양관의 예터를 그려온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요, 이 그림을 좀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심양관을 기억을 할 때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병자호란 이후에 1637년부터 일단 이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여기에서 약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심양관이라는 곳은 조선 이제 왕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난의 상징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여러분 잘 이거는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복림대군이 여기에서 큰아들 현종을 여기서 낳아요. 그래서 1641년 2월에 여기서 탄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국왕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탄광한 인물이 바로 현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왕실의 그런 고난이 한꺼번에 이제 여기에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청과 조선의 정치적, 외교적 가교 역할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왕자 2명이나 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외교적인 연락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제 외국에 주재소가 있고 뭐 영사관, 대사관이 있듯이 그런 역할을 바로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행단들이 지날 때 유숙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알려졌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심양관을 애틋하게 이제 신이가 또 추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승고족에 대한 시를 몇 작품 남겼는데, 먼저 이것이 요동 백탑을 지나면서 쓴 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치를 고증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요녕성에 요양시에 있는 바로 광우사탑입니다. 이게 이제 요동 백탑인데요. 실제로 이게 과거에 그 우리 사행단들이 그려온 그림엔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13층에 그런 이제 이런 그 전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과거에는 요동은 벌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방을 봐도 큰 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에서 이제 박지원이 이곳을 지나다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산해로 한번 태어나서 정말 마음껏 목 놓아 울 법한 그런 장소라 그래서 호곡장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광우사탑을 보면서 이제 신이가 시를 짓기도 했는데요.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요나라 때 지어진 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녕성 지역이 요 금의 이제 수도로서 이렇게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무려산에 갔는데요. 의무려산에서는 이제 도화동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성수분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들은 어떤 거냐면 그 광령성입니다. 여기는 이제 용영성을 지나서 광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광령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성벽들이 굉장히 높게 뭐 초루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북진묘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5대 진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을 지키는 산신이 뭐 모셔진 곳이라고 해서 북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서부터 중국에서는 이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무려산에는 이런 군사적인 요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런 그 선경에 나올 법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위 암벽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마르지 않고 계속 이제 샘을 이루는 그런 공간인데 이곳을 바로 성수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수분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제 걸륭제가 성수분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쓰고요. 각자를 하고 그다음 시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1754년에 이곳을 방문했던 걸륭제가 시를 지은 게 바로 이제 이런 시로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그 성수분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한나라 때 서한 시기에 이제 한 인물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도학적인 데 이제 심취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이제 그 신선이 돼가지고 학을 타고 날아갔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제 이런 시를 이제 걸륭제가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무려산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천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고대 그 신화를 보면은요 여화라고 하는 창조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이제 그 인류를 이제 그 탄생시킨 그런 여신이 바로 여화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그 여신이 일단 천지의 이런 이제 그런 그 뭐 이렇게 재난이라든가 이런 재앙들을 막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신이었는데 이 그 보천석은 뭐냐면 바로 여화가 하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재앙이 막 있을 때 이 오색의 그런 이제 형형색색의 돌을 가지고 막았다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뚝 떨어졌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할 보자에다가 하늘 천자라서 보천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죠, 여러분? 구멍이 있죠. 그 사행단들이 여기를 가면은 반드시 여기에 들러서 뭘 하냐면요, 여기를 기어서 왔다 갔다 통과를 해요. 그렇게 하면 무슨 효험이 있었냐? 바로 이제 이 보천석의 효험을 받아서 무병장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좁은 곳을 저도 답사를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좀 좁아요. 근데 이 뚱뚱한 사람들이 지나다가 이제 막 걸리기도 하고, 근데 서로 이제 우스갯소리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산해관의 강녀묘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신유는 문인답게 뭘 발견을 하냐면 그 망부석 위에 그 걸륭제의 11번째 아들 성친왕이 지은 시를 발견을 해요. 시판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에 이제 수창시를 짓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강녀묘입니다. 이 강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진나라 전설로 올라가는데 진나라 때 이제 이렇게 만리장성을 처음 짓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이 강녀의 남편 범계랑도 이제 차출이 돼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남편을 찾아 나선 이 강녀가 결국은 이제 그 부역하는 장소에 가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리장성 하면은 뭐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인공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일까요, 여러분? 보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거대한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만리장성을 지을 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무덤을 따로 만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장성을 지을 때 거기다 판을 뽑아뒀대요. 그 벽에. 그래서 이제 강녀가 뭐 이제 서럽게 막 우니까 그 남편의 이제 백골이 그 눈물에 씻겨가지고 드러났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 강녀는 이제 남편에 대한 그런 애절한 그런 절개 이런 걸 상징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공간이 늘 찾아 나서는 공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강녀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조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당 옆에는 뭐가 있냐면
강녀가 이제 남편을 매번 이제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돌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올 것을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망부석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강녀가 이제 밟았다고 하는 그런 길에 이렇게 층계가 나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망부석을 계기로 해서 강녀의 그런 그 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를 짓거든요. 우리나라 문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까 이제 걸륭제의 11자,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 성춘왕이 지었다는 시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시를 이렇게 판독을 해가지고 신의가 자기도 여기에 대한 시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징해루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이냐면요. 여기 이제 그 징해루라고 하는 곳은 그 만리장성이 이제 각산에서 쭉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닿냐면 바로 여기 바다 끝까지 닿는 곳이.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바로 이 징해루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리장성 동쪽 끝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각산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 바다 끝까지 연결된 게 장성 끝입니다. 노룡주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바로 제가 동그라미 원안에 여기 있는 곳이 바로 징해루라고 하는 망루예요. 망루. 과거에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는 초소로 사용돼서 이제 바다를 이제 조망을 하면서 전함이 이제 적하면 들어오는지 일단 감시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청나라 황제들이 이제 심양을 왕래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다를 조망하고 감상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단들도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늘 여기에 대한 시를 적기도 하고요, 그림도 남겼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천계해안